교학사 역사교과서 저자를 불러 강연을 들은 대목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발족식에서 한 말이라며 이 모임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100여 명이 대거 참여, 당내 최대 계파로 등극했다는 언론의 평을 듣고 있다. 그는 이어 이 모임의 다음 강연자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라고 한다. 친일파와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을 왜곡 서술해서 검정 취소 요구를 받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 저자라며 새누리당이 역사전쟁까지 벌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관에 발맞추기 위해 이제 대놓고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가르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교과서에서 오로지 진실만 담겨야 한다. 좌와 우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친일 미화, 독재 찬양이라는 좀비를 무덤에서 꺼내지 말라며 좌파와의 역사전쟁에 앞서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길 권해드린다라고 힐난했다. 김무성과 100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모여 앉아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공부했다고. 그리고 이 뉴라이트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박근혜도 주장했다고. 그러니 박근혜의 말을 박근영이 받아친 게 아니라 둘이 같은 말을 한 거라고. 어따가 지금 개뻥질이야. 박근혜는 뭐 제대로 사과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사과를 요구했는데 박근영이 반대한 거다? 뻥까지 말어. 뻥까지 말라고.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뉴라이트가 뭐임?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 기원을 설명해 줄게요. 오늘 또 뉴라이트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우리 뉴라이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기초 설명을 할 때 뉴라이트 관련된 그 자료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뉴라이트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이제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위 이제 옛날에 이제 이승만 때 정당이 자유당이었어. 올리고 할게요. 예. 또 계속 물타기 하는 애들 때문에 예, 중요한 얘기니까 올리고 할게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정당이 자유당이야. 그 자유당의 구성원의 60%인가가 친일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군인 경찰의 50%가 친일파였어. 그런데 이제 이 이승만의 정당 자유당이 1960년에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화당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 자유당 다음에 자유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화당으로 들어가서 공화당의 활동을 한 거야. 내나 여기도 친일 정당이 이어진 거죠. 그 공화당이 18년을 우리나라를 지배했어. 박정희 때문에. 그러다가 박정희가 총 맞아 죽고, 그 미국의 CIA에 총 맞아 죽고, 박정희 이후에 이제 2달 지나서 전두환이 노태우랑 같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 그래갖고 다시 군부 권력이 세워져. 걔네들이 만든 당이 민자당 전에 뭐였지? 민정당. 그 전두환이 만든 게 민정당이라는 거야. 뭐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어. 내나 이제 공화당 출신, 자유당 출신, 공화당 출신들이 민정당으로 연결된 거야. 그 다음에 이 민정당에서 노태우로 바뀌면서 민자당이라고 이름을 바꿔. 일본의 그 당시 여당이 자민당이었는데 아주 흡사한 이름으로 민자당이라고 이름을 바꿔. 그 다음에 노태우가 물러나면서 노태우 때 김영삼 당이랑 합당을 해. 그러면서 만든 당이 신한국당이야. 그래서 신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내나 그 뿌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신한국당을 형성을 해. 김영삼이랑 같이. 그래서 김영삼 때 신한국당에 부산 마산 지역에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신한국당. 그러다가 이 김영삼이 IMF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잃게 돼. 김대중이 민주당으로 집권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대중을 계속 욕을 해가지고 김대중을 무력화시키고 빨갱이라고 막 비난을 해서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IMF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를 평균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김대중이 물러나.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민주당 내부에서 호남 기득권층과 호남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이 소위 그 영남 민주 세력 출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당이 깨져. 당이 깨져가지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져. 노무현 정부 때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어. 그러다가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하면서 노무현을 무력화시키고 만든 당이 다시 민주당, 뭐 통합신당, 통합민주당 뭐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된 거야. 그때 이 신한국당이 무너질 때 이 박근혜가 만든 당이 신한국당을 뒤어서 그러니까 신한국당에서 많은 비리가 나타나. 정치적인 부패, 부정부패 비리가 많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한나라당이라고 당 이름을 바꿔. 박근혜가.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고 그때가 아마 이회창 차떼기 사건 때일 거야. 한나라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는 때가 이회창의 차떼기 사건. 그러면 여기서 이 차떼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회창의 선거 대선 본부에서 재벌들한테 정치 후원금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트럭에다가 현찰을 가득 실어가지고 차 키를 줬어. 1.5톤 트럭에 현찰을 가득 실어갖고 차 키를 준 거야.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그 선거본부로 들어가서 돈을 썼다. 그게 차떼기라는 사건이었어. 아예 트럭채 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차떼기 사건이 밝혀져가지고 온 나라가 박살이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분노할 때 그때 한나라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한나라당으로 10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2012년에 이명박이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어. 그러자 박근혜가 파란색 한나라당 잠바를 벗고 우리는 새로운 당이다. 새누리당이라고 빨간색 이빨을 그려놓고 빨간색 이빨을 그리고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당 이름을 바꿔서 지금의 새누리당이 된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 이 뉴라이트라는 건 언제 존재를 하냐면 이 뉴라이트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우리가 뉴라이트를 알게 된 거는 90년대 중반이야. 90년대 중반에 뉴라이트 창단식을 해요. 뉴라이트 연합이라고 창단을 하는데 사실은 훨씬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야. 언제냐 하면 1989년도에 중공하고 소련이 몰락을 해요. 중공 소련이 몰락하고 동서독이 통일을 해. 89년에서 90년 사이에 동서독이 통일하고 중공이 공산주의 포기하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요. 러시아로 바뀌어.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몰락을 한 거야.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91년부터. 그런데 이미 3년 전, 86년, 87년부터 일본의 도요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차 중에 렉서스 자동차 있죠? 렉서스하고 박스카, 구혜선이 선전했던 박스카,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도요타야. 도요타 자동차가 소위 일본의 전범 출신들 가문이래, 거기도. 그 전범 출신의 가문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운영을 했는데, 그 도요타 자동차에, 도요타 자동차에서 서울대 교수한테 제안을 한 거야.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는 근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 가장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한 교수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을 만들어. 그게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학교, 병원,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근거다. 공장 숫자를 막 세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서울대 교수가 만든 건데 그 내용을 서울대 경제학과나 역사학과에서 인정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네들의 논리적인 기반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잖아.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은 공산주의를 반공 사상을 기준으로 한 보수 운동이었다.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근거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개새끼들이죠. 그게 이제 이 뉴라이트 학설이야. 뉴라이트 역사관. 그러면서 일본이 이게 조선은 망할 만한 나라였다. 그들의 주장은 그거야. 조선은 당파 싸움과 사대주의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지배층이 부패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도리어 입헌군주제로 그 개혁을 한 일본이 조선의 근대의식을 심은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이에요. 그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이 교학서 교과서이고, 그걸 지금 박근혜 여동생이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고, 그 교과서의 주저자를 데려다가 새누리당 당대표가 세미나를 했단 얘기야. 그러면 이게 새누리의 수준이지. 당대표의 수준이 새누리당 수준 아니야? 대통령의, 그 다음에 박근혜는 그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인준했어. 그러다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강연하고 돌아다닌 게 뽀록이 나가지고 그래서 총리 못하고 쫓겨났어. 그게 박근혜의 정치의식이야. 박정희의 정치의식이고, 박근혜의 정치의식이고, 박근영의 정치의식이고, 김무성과 새누리당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지. 어따 대고 새누리 수준이 아니라는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론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려운 설명 나가니까 일단 얼릴게요. 물타기 한 애들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근대화라는 개념의 근대화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근대화라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 표현인데, 이게 역사학에서 나오는 시대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잖아. 그러면서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일반화된 시대를 철기 시대라고 불러. 그 철기 시대에 소위 고대 왕국이 건설됐다라고 배워요. 그때 바로 그 옛 고자 고대라고 얘기할 때는 고대의 정치 경제적 특성이 있는 거야. 절대적인 왕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노예제를 바탕으로 노예의 노동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시대, 이걸 고대사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세사회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노예보다는 조금 발전된, 농민보다는 발전됐지만 완전한 자유농민은 아닌 그런 토지에 예속된 농민들이 그 관료제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와 계급으로 구성된 지배집단에 의해서 지배집단이 있고 피지배집단으로 땅을 나누어서 지배하던 시대를 봉건시대라고 불러. 중세 봉건시대. 그 다음에 근대시대가 되면 소위 신분제, 그러니까 이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세사회를 타파하고, 근대사회가 되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정치적으로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정이고, 민주주의 정치.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타파돼서 평등사회가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종교 중심 또는 미신 중심으로 지배했던 시대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 시대가 열리는 그때를 우리가 근대라고 한다. 그래서 근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야. 이 근은 가까울 근자이고 현대랑 가깝다 해서 근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근대라는 표현은 서양에서 역사학자들이 다룬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돼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그 다음에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발달된 산업사회가 돼서 자본주의가 형성된 나라, 그 다음에 즉 이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수요자와 생산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게 근대사회의 특징. 그 다음 이제 근대 경제 특징. 사회적으로는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평등사회가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는 종교와 신앙 중심이 아니라 합리주의가 형성되면 요거를 갖다가
근대화의 특징이라 그래.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 이걸 근대화의 4개 특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어? 일본 사람들을 내지라고 부르고 조선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면서 조선 애들은 미개에서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그러면서 태형으로 지배하고 폭력으로 지배했던 조선 식민치하의 조선이 민주사회였어? 우리가 투표해서 총독 뽑았냐 씨발놈들아? 두 번째, 그 원래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땐 자유방임주의, 즉 수요자와 생산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는 게 자본주의야.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민족주의 산업은 전부 다 망하게 만들고 일본의 친일파 새끼들한테만 사업할 수 있게 해준 거, 그게 무슨 자본주의야? 니네들의 독점 경제체제지. 세 번째, 우리가 평등했어? 일본 놈들이 지배계급이고 우리가 피지배계급으로 그렇게 조선 사람들 핍박해놓고 나중에 강제로 잡아다가 강제 징용 징병 정신들 위안부로 착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재산을 허락 없이 다 갖다가 수탈에다가 전쟁 무기를 만든 새끼들이, 그게 무슨 평등사회야? 거기다가 합리주의, 합리적 이성이 지배한 사회를 합리주의라고 그래. 어디다가 신사에 와서 참배하라고 개지랄 해놓고 지네들 일본 귀신들한테 참배하라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합리주의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서 개소리를 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조금 말이 빨랐어.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예.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어려웠나?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무 말이 빨랐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요거 모르겠으면 이 부분, 이게 반복해서 들으셔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요거 지금 이 시간 3시 52분이야. 야, 방송 시작하고 한 3시 45분경부터 요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근대라는 역사적인 개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조선이 망에 마땅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틀릴까? 틀려요. 왜냐하면 이미 조선에 바로 근대화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조선 후기에 근대화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게, 더 설명하지 말까? 요거까지는 해야 돼. 예. 여기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또 이제 간단하게 빨리 또 서머리를 해드릴게. 뭐냐 하면 조선 후기에 소위 이제 이 민주주의가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조선 후기에 영조와 정조가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고 일당 독재를 막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상대적인 정책을 폈지만, 어쨌거나 조선은 원래 무슨 나라였어요? 공화정이었어요. 조선은 왕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왕과 신하가 합의가 안 되면 정치가 안 됐어. 그거는 1인 한 사람의 군주가 지배하는 왕정적 특성이 아니에요. 조선은 맨 처음에 건국될 때부터 의정부와 육조를 분리하고 왕과 의정부와 육조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가 뭐냐면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재상연합이 그 밑에 육조라는 행정부를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왕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실제로 모든 권력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냐? 영의정이 하는 거야. 영의정과 삼정승이. 그래서 이 삼정승이 일종의 의회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의회가 육조라는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 그래서 이 의정부와 육조 밑에 뭐가 있냐면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3사가 뭐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3개의 기관을 3사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관리를 감찰하고, 즉 이 임금의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관료들이 사리사욕이 없는지 감시하는 게 사헌부였어. 그 다음에 사관원은 뭐냐 하면 선비들이 왕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내용들을 다 모아갖고 학술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간쟁을 담당하는, 한마디로 임금에게 간청을 해서 논쟁을 하는 거야. 그걸 담당했던 게 사관원이야. 그 다음에 홍문관은 뭐냐 하면 소위 이 왕과 삼정승이 합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하기로 했다라면 그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던 게 홍문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기관을 두고 한마디로 이건 왕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인들, 지식인 백성과 그리고 이 공화정을 구성하는 사대부 관료들이 공동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였던 거야. 조선은 전기부터 그랬어. 조선 전기부터. 물론 이 과정에 반대해서 선비들이나 이 사대부 관료에 반대를 하면 쫓겨나는 거야. 연산군이 그렇게 쫓겨났고 광해군도 쫓겨났고, 왕이 혼자서 독재할 수 없었던 조선의 상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 조선은 이미 전 근대 사회에서부터 달랐어. 왕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민주적인 요소가 있어요. 민주공화정적 요소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라는 게 발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원래 그냥 농업사회였는데 어느 날 돈을 번 사람들이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보다도 돈이 되는 거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그럼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농민들의 농지를 막 회수를 해. 사들여. 그리고 인클로저라 해서 막 울타리를 치고 땅을 대량으로, 그러니까 대지주가 생겨. 대지주가 만들어져서 땅이 곧 돈이 되는 시대를 거쳐요. 그걸 영어로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광작이라고 불러.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대가 오는 거야. 물론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들여서 거기서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국의 풍자가 뭐라고 나오냐면 양이 농민을 잡아먹는다. 즉 땅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땅을 뺏기고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지 않으려면 농민들이 수공업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클로저 운동, 즉 땅을 한 사람이 대지주가 형성되는 과정은 자본주의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연구해. 왜? 그 광작, 인클로저, 이걸 통해서 땅을 흡수하면 그 땅에서 살던 농민들이 땅에서 분리돼 갖고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자가 형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노동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도 광작이 나타나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농민들이 상업작물을 지배해. 그러면서 자영농들이 막 부자가 돼. 자영농들이 부자가 되면서 땅을 넓게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농사법이 개발돼 갖고 옛날엔 여러 명이 농사 짓던 걸 소수의 인원이 농사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땅으로부터 유리된 농민들이 광산이나 이런 데 노동자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조선 후기가 자본주의적인 맹화가 나타나는 거야. 씨앗이. 그러니까 땅에서 분리된 노동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을 근거로 돈을 번 자본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대상인.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배웠지만 매우 중요한 상인들이 나와.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이런 대상인을 배우잖아요. 그 대상인이 소위 조선 후기에 넓은 토지에서 형성된 자본으로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고, 무역이나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이들이 유기공장을 만들잖아, 전국에. 유기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까지 부렸던 그런 자본주의적인 체제가 나타났던 게 조선 후기야. 역사책에서 배운 기억나죠? 그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걸 무너뜨린 거다. 그 중요한 의미야. 또 이 조선의 정조시대 때, 정조 때 관노비를 완전히 다 해방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제 조선의 노비는 두 종류였어. 조선의 노비가 두 종류라서 집안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외거노비라 그래갖고 이렇게 소장농처럼 멀리 나가서 땅을 농사짓는 노비들이 있었어. 그 외거 노비들이 땅의 한 귀퉁이에서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돈을 모아. 그 다음에 얘네가 자기네 노비 문서를 사는 거야. 그러면 평민이 돼. 그 다음에 평민이 된 다음에는 또 돈을 모아서 양반 신분을 샀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야, 조선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사라지느냐 하면 조선에 농민들이 사라져. 세금을 내는 농민들이.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모든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1700년대 말에 정조시대 때 있었던 일이야. 정조시대 때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그때 정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공노비를 모두 해방시켜서 농민 납세자를 만들려고 했던 정책.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조선의 신분제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분제의 변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실학사상. 그 실학사상이 정약용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그 서양 학문들을 공부한 북학파와 그 다음에 국학파들, 이런 사람들이 중농주의, 중상주의를 연구하면서 합리적인 뭐라 그러나 국가 운영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잖아. 토지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이 쳐들어와서 지랄 연병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근대화로 가고 있었다. 근대적인 성향이 다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개씨발놈들이 일본 놈들이 와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고 지랄 연병을 했던 것이었다. 예. 오늘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흩어져. 근데 난 방금 든 생각이 뭐냐면, 사실 이번 주에 벌어진 일이 막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 그지? 예. 이번 주에 그 벌어진 일들이 박근영과 김무성이 사고 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 암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5일 동안의 방송이 방금 전에 역사 이야기로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내일 아침에는 오늘 것만 하지 말고 이 일주일치를 같이 쭉 틀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게 하나로 쭉 연결되는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 뉴스를 보시면, 이게 왜 이런지, 왜 저것들이 저러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이게 맞아 떨어지죠?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그 팟캐스트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진짜 역사 박사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이니까 가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 도움될 거예요. 네. 뭐가 불만인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내용 듣고 막 멘붕이 와? 이제까지 네가 알고 있었던 얘기가 진실이 아니었어? 이 아줌마 아직도 이러고 사네. 그리워서 다시 왔구나. 꺼져. DJ의 롯데였어요. 그렇군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예, 온 국민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의 방송이 지식이 깊은 방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책을 보더라도 보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 행사를 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우리가 중국을 지배했다. 그러면서 그 무슨 뭐더라 왜 고대사 우리나라의 고대의 역사가 예 우리의 고대의 역사가 중국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뻥이 있어. 환단고기. 그 환단고기라는 역사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단고기가 예 환단고기파가 꼭 나타나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역사의 내용을 막 이렇게 물타기를 해. 그러면 이 환단고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처음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왠지 중국의 지명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명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 중국에도 사천이 있고, 강남이 있고, 우리 한국의 지명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가산도 있고. 그러면 막 그 광주, 그러면 이거 봐라. 이게 우리가 중국을 지배한 기록이다. 이렇게 뻥 까는 거야. 예. 그럼 얘네들의 저기는 어디서 온 애들이냐. 이게요. 일본 놈들이 민족사학을 물타기 하려고 만든 거래. 환단고기가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민족사학이라는 게 이제 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그 뭐 을지문덕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높이 보면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되살리자.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이 나타나요. 그게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립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역사관이야. 물론 사회주의 역사관은 따로 있었고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영웅들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운동들을 막 했단 말이야. 막 책을 펴내고. 그때 이 환단곡이라는 걸로 물타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환단곡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게 일본 놈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래. 일본의 전설이야. 일본이 지네가 중국을 지배했었다. 지네가 중국을 지배했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인데 그 일본이 지배했다는 내용을 조선으로 바꿔갖고 민족주의 역사관을 물타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환단곡이래.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일제 식민사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민사관이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의 진실을 배우겠다 이러면서 환단고기를 받아들였잖아요. 나도 환단고기가 좋은 건 줄 알았어. 나도 환단고기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역사학자들한테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 역사학자들한테 들으니까 그 뿌리가 일본의 전설이다. 일본 놈들의 한마디로 패권, 그러니까는 그 침략적 역사관이래요, 그게. 그 환단곡의 내용이 뭐야? 중국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게 길 비켜라. 그때부터 나온 사관이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죠? 이게 식민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들이 민족주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롯데 계열사를 알아내서 불매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끼워넣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물타기를 해서 논점을 흐트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 환단고기 이야기도 막 굉장히 막 재밌잖아. 되게 전설적이고. 그런데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일본 놈들의 전설이었다는 거야. 일본 놈들의 전설인데 주인공만, 용어만 조선으로 바꾼 거야. 예. 그래갖고 우리 그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라고 막 강요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슨 광주나 이런데 옛 지명을 보면 옛날엔 광주가 아니었다고. 옛날엔 광주가 아니었고 대전 한밭 이런 식이었잖아. 옛 지명을 따져보면 이 주라는 개념은 중국식 표현이에요. 중국식 표현으로 무슨 주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9년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주, 나주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명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중국이 우리 땅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중국을 되찾아야 된다. 그거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갔던 거야. 야, 내가 제대로 역사 공부한 박사한테 그 얘기 듣고 쪽팔려갖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요. 그때 2005년, 6년에 어떤 책이 되게 많이 나왔냐면, 임진왜란이 아니라 조일전쟁이다. 그러면서 조선 백성들의 눈으로 쓴 조선 역사,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했어.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를 굉장히 비하하는 내용들이 서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안 샀지만 쭉 훑어봤어. 어머, 이 개새끼들이 누구의 역사관이냐? 뉴라이트 역사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라면서 조선을 막 비하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들의 책 뒷부분에 가보면 꼭 뭐가 나오냐? 일본의 새 영웅이 나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기를 나오면서 오다 노부나가는 카나리아가 안 울면 죽였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카나리아가 울 때까지 고문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카나리아가 울 때까지 기다려서 도쿠가와 막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영웅이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야? 씨발놈이야. 풍신수기를 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여자들을 부녀자를 강간하고 죽이고 조선의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조선의 남자들을 죽이고 귀와 코를 잘라갔던 그 풍신수기라는 그 개씨발놈인데 이걸 영웅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런 새끼들이 책을 써가지고요. 서점가에 노무현 정부 때 역사를 그때부터 얘네들 준비했던 거야. 그때부터 역사를 왜곡시킬 준비를 했던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내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조선을 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조선의 왕조는 아주 썩은 역사이고 조선을 굉장히 비하하는 망에 마땅한 그런 거라고 막 얘기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사나 교양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역사 스페셜 같은 거 보면서 역사에 관심 갖고 역사책을 보러 갔는데 서점에는 뉴라이트 역사책만 깔려 있었던 거야.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우리 그 시청자들이 볼만한 역사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우리 쪽에 올바른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책이 톡 깨놓고 권할 만한 역사책이 없었던 거야. 재밌게 쓰여진 우리의 역사책이 올바른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 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역사책을 부분 이제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망치부인의 사관이 생긴 거야. 망치부인이 역사를 보는 눈. 그래서 망치부인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있나요? 없어요. 예. 김진명 아주 나쁜 사람이죠. 김진명의 역사책이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책 보면 안 돼요. 김진명이나 이문열 같은 사람 책 사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책 보면 안 돼. 이덕일은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키웠어. 이덕일을 조선일보에서 키워갖고 나도 근데 이덕일 책이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이덕일은 대놓고 뉴라이트 역사관 아닌 것 같아. 대놓고 뉴라이트 역사관은 아닌데 조선일보에서 키워줄 정도면 뭐 그렇게 우리 쪽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역사책은 되게 재밌게 써요. 되게 재밌었고 나도 보면서 야 재밌다 새로운 사실이다 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이덕일이 우리 조선이 망에 마땅한 나라다라고 얘기한 건 못 봤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만약에 조선이 망에 마땅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사람 책은 보지 마세요. 예, 그런 놈들은 미친놈이니까. 예. 자,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도 문제 있다 그랬어. 이원복 씨의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원복이란 사람의 사관도 그 친새누리적이다 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보면서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그 관점이 그 이원복 교수의 관점이 100% 우리 거다라고 나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이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이화.
이이화라는 선생님이 쓰신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인정할 만한, 예, 이이화 선생님의 역사라는 책은 믿어도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고 그래서 그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그게 강준만 교수가 썼던가?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한홍구 교수님의 쓰신 책은 인정할 만하죠. 예. 한홍구 교수님이 쓰신 책들, 한홍구, 이이화, 이런 분들의 역사책은, 인정할 만한 역사책인데, 난 박시백은 잘 모르겠어. 박시백이라는 사람 잘 몰라요. 예. 계속 박시백을 묻는데, 박시백이야? 박세길이, 누구지라? 강만길 교수 책도 괜찮다고 들었고요. 한홍구, 이이화, 강만길, 이런 사람들은 괜찮고, 박세길은 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세길은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 서중석 교수도 괜찮다 그러더라. 서중석 교수도 관점이 좋은 역사학자로 알고 있어요. 관점이 좋은.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뭐라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 있어요. 예.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예. 사관이라고 그래, 사관. 사관이라는 똑같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한자가 틀려. 하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관은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사관은, 우리나라의 이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유엔의 기록문화유산이야. 어떤 나라에도,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문화에도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처럼 600년 동안의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기록을 해서 보존된 나라가 없대. 그것도 막 그 왕을 미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종실록, 태종실록, 이런 실록이 어떻게 쓰여진 역사예요. 그 옆에서 언제나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극에는 반드시 있었던 장면이 있어. 뭐냐 하면, 왕은 어떤 경우에도 사관이 꼭 붙어 있었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관들이 다 기록을 해. 그래서 꼭 옆에서 조용히 적는 사람들이 꼭 옛날 드라마에 나왔어.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나와. 그걸 되게 우습게 아는 거지. 사실은요, 조선은 그 기록한 사관의 역사예요. 왕의 행적이 그 사관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이 돼. 그러면 그 모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왕이 죽잖아. 붕어. 왕이 죽고 나면 실록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래갖고 그 많은 사관들을 꺼내가지고 그 해마다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그 관련된 인물을 나중에 열전으로 기록을 해서 완벽하게 그 역사서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사관이라는 그걸 사초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관들이 막 받아 적은 그 기록을 사초라고 그래요. 그 역사서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근데 이 사초는 절대 조선의 왕이 볼 수 없었어. 그게 조선의 법이었어요. 왕이 자기에 대한 기록을 사관이 어떻게 했는지 절대 볼 수 없는 게 법이었어. 조선의 법. 그만큼 조선의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역사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초를 본 왕은 쫓겨났어요. 사초를 본 왕은 왕을 제대로 못하게 했어. 그게 조선의 법도였어. 그러니 조선의 역사는요, 굉장히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역사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 하면 영국의 명예혁명이야. 영국의 청교도혁명하고 명예혁명으로 정당 정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국의 초기의 정치 형태는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어요. 민주주의 체제가 되게 주먹구구식이었어, 영국이. 그리고 되게 왕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절대 왕정 시기를 거쳤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은 언제 1392년에 나라를 세웠고, 사실은 이성계는 그냥 간판이었고 실제로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 3대 임금 때부터거든.
3대인가 태종이었잖아. 태종과 세종 때부터 나라가 이제 기틀을 갖추기 시작해. 그래서 성종 때 완성이 되는데 태종부터 성종 때까지 왕들도 사관에 논쟁을 했었고, 그러면서 논쟁을 통해서 조선의 형태를 만들어 갔단 말이야. 그 만들어진 조선의 형태가 소위 관료공화정이었어. 양반 관료공화정. 그리고 조선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양반은요, 신분제도가 아니었어요. 이 조선에 처음에 만들어진 양반은 신분제도가 아니라 획득지위. 한마디로 과거를 봐서 붙은 사람만 문반, 무반, 양반, 관료. 그래서 이거는 그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조선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던 조선이 왜 흔들렸냐, 왜 전쟁을 겪고 흔들렸느냐 하면 소위 그렇게 나왔던 관료들이 욕심을 갖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하려고 그러고, 땅과 녹봉, 그러니까 이 토지의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세습하려고 그러면서, 즉 물질에 대한 사리사욕이 끼어들면서 왕의 권한을 원래는 견제하기 위한 재산권인데 실제로는 경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패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패한 권력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서로 계속 바뀐 거야. 바뀌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 그만 노론 벽파가 일당 독재를 하는 바람에 조선의 오랜 붕당 정치의 전통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망하게 된 거야. 붕당 정치를요, 굉장히 나쁘게 가르쳤어요. 원래 붕당 정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정당 정치를 했던 거야. 붕당이 다른 말로 정당이었어요. 조선은 정당 정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서인 동인이 성종이 이제 태종, 세조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왕이 이제 왕권이 되게 불안정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때 왕의 편에 섰던 사람들, 왕자의 난에 폈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훈을 세운 놈들이 막 그 땅을 나눠갖고 재산을 나눠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들을 치기 위해서 성종이 데려온 게 누구냐 하면 사림이야. 사림은 누구냐? 고려시대 때 신진 4대부들이 있었는데 그 신진 4대부들 중에서 정도전 같은 사람은 조선 왕조를 수립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개혁파가 돼서 정권을 교체한 사람이고,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임금을 바꾸는 역성혁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선비들, 정몽주, 길제 이런 사람들의 후배들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지방에 숨어서 학문을 연구했던 게 사림이야. 그런데 이 성종이 누구야? 세조의 손자야. 세조의 손자 성종이 세조처럼 정치하는 거 옳지 않다. 조선은 공화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림들을 불러들여. 그래서 사림들을 불러들여서 훈구파를 내쫓고 걔네들한테 정치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재상주의의 정책을 펼쳐봐라. 그래서 이 사림들이 막 이론을 내놨다가 화를 당하죠. 그래서 사림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붕당, 서인, 동인이 만들어지고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그러다가 이 서인하고 먼저 집권했던 건 북인, 굉장히 혁신적인 그리고 급진적이었던 북인이 광해군이랑 같이 집권했다가 광해군이랑 같이 몰락하고, 남인하고 서인이 경쟁을 하다가 서인 중에서 남인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파, 노론, 아니다, 다 죽이는 건 올바른 조선의 사상을 담는 게 아니다 라고 했던 소론. 그래서 노론과 소론, 남인의 시대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노론에서도 이 소론하고 남인은 점점점 찌그러들어. 그런데 좌우지간 이때 노론과 남인이 그래도 이제 경쟁을 하던 시절이 숙종 때 장희빈이 남인의 대표야. 우리는 장희빈과 인현왕후가 숙종의 바지가랑이만 붙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인현왕후는 노론의 영수의 딸, 그 다음에 장희빈은 남인 영수가 들여보낸 후궁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소위 당 대표였던 거야. 그래서 인현왕후하고 이 장희빈이 번갈아 쫓겨나는 건, 이 남인이 집권하면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노론이 집권하면
이 장희빈이 쫓겨나고 그렇게 번갈아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가 들어와? 인현왕후가 돌아와서 궁중에서 죽잖아. 그게 노론이 들어와서 남인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얘기야. 장희빈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장희빈이 죽으면서 남인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려. 그래서 여기 남인, 소론, 그 다음에 노론, 대빵 이렇게 가다가 노론 안에서도 계속 어떤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으니까 노론의 시파하고 벽파가 나뉘어져. 그래서 노론, 벽파, 시파, 소론 여기가 서인에서 분류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남인은 북인이 죽고 난 남인. 그러다가 나중에 노론의 벽파가 모든 걸 다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의 전통이 깨져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 우덜식 논리야? 그래, 미안하다. 야, 이게 호남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그냥 일상적으로 주고받나 봐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이게 우덜식 논리래. 와, 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막 그 술자리에서 하고 그러나 봐요. 와, 난 쟤네들 얘기를 들으면 호남 사람들의 지능이 참 궁금해. 뭐 이런 게 뭐 우덜식 논리라 그러면 이게 호남의 논리란 얘기 아니야. 근데 저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에요. 왜? 호남의 학자들이 있어요. 예. 호남의 학자들이 굉장히 막 민중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호남의 유학자들은요, 진짜 썩은 놈들이에요. 호남의 유학자들은 어땠냐? 호남의 양반들. 호남의 그 넓은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이 권력을 늘 탐했어. 그러면 호남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에 의해서 철저히 핍박받았던 농민들. 그들이 역사를 바꾼 거지. 호남의 양반 학자들이 역사를 바꾼 게 아니에요. 예. 이 우덜식 논리 저 말은 무식해서 저래. 이 호남의 지식인이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가만있어 보자. 내가 또 뭘 하려고 그랬지? 호남이 언제 역사를 바꿨나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이런 질문 오늘 왜 이렇게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혼자서 임진왜란을 막아낸 영웅으로 그려놨잖아요. 그게 일본의 논리래요.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이순신 장군을 조선의 선조가 죽였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훌륭한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는 게 식민사관이야. 실제로 임진왜란은 이순신 혼자서 막아낸 게 아니에요. 혼자서 막아낸 게 아니고 이 서부 호남 여수 순천 군민들이 임진왜란을 막아낸 거야. 그래서 여수 순천 지방에 가면 거북선을 만들던 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면 통영인가를 가면 이순신의 진지라고 그러면서 막 거대하게 꾸며서 막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원래 가짜야. 원래 이순신 장군이 왜군하고 싸울 때 진짜로 진지는 여수 순천이야. 여수 순천이었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3군 통수권을 나중에 이순신한테 주고 이순신 죽잖아. 죽은 다음에 3군 통수권을 가진 통수권자의 진영을 통영에다 지은 거야. 그래서 이순신하고 사실 통영은 무관해요. 사실 통영은 무관한 곳이야. 원래 이순신하고 같이 일본 놈들을 막아냈던 것은 외놈들을 막아낸 건 여수 순천 지역의 농민들과 그 다음에 여수 순천에 가면 큰 절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순신 장군 전라 좌수사였잖아. 전라 좌수사였다가 나중에 전라 우수사까지 되고 그러면 대흥사였던 것 같아. 대흥사인가 흥국사인가. 흥자가 들어가는데요. 송광사? 왜 승병의 절. 굉장히 큰 승병의 절이 있었어. 그래서 이 절 이름이 흥국사인가 대흥사인가. 대흥사는 해남. 흥국사인가? 그러니까 이 절의 특징이 뭐냐면 승병이 이 절의 전통이었어. 그래서 승병들이
이 절의 스님들은 언제나 군사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 여수의 절이야. 여수의 절. 해인사 아니고 해인사는 전라도지. 아니, 경상도지. 예. 여수 순천에 있는 절인데 그 찾아봐요. 흥국사인지 뭔지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사실은 그 절에 그 여수 순천 지방에 있는 그 절의 승병 제도가 언제 없어진 줄 알아요? 1894년에 없어져. 흥국사? 순천의 송광사? 아니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우길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볼게요. 임진왜란에 이순신 승병에 관계된 절 찾아봐봐. 송광사? 잠깐만. 송광사의 역사에 그 내용이 나오나요? 송광사의 역사에 그 설명이 나와요? 승병으로서 가만있어 보자. 송광사의 역사.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송광사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송광사는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야, 이게 그 지역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구나. 호국사찰 흥국사. 임진왜란 맞아요. 흥국사. 흥국사. 예. 임진왜란 때 나오는 의승수군. 맞아. 의승수군 나오는 여수의 흥국사. 예. 의승수군이 나오는 여수 흥국사가 바로 그 절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게 이 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조선의 관병이요. 조선의 관병들이 임진왜란 초기에 아작이나. 그거 알죠? 선조가 도망가잖아. 의주로 도망가갖고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조선의 관병들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갖고 무너진 조선의 관병들 때문에 일본 놈들이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가.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굉장히 날렵한 배를 갖고 왔어. 그 날렵한 배가 아주 신속히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했어? 가벼워야 돼. 근데 얘네들이 일찍이 우리 조선을 다 탐탐을 해보니까 전라도에 곡창지대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얘네 계획이 뭐였냐면 일단 부산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쫙 이 한양을 통해 진격을 하는 거야. 동네에서 한양으로. 그럴 때 또 다른 군이 전라도로 딱 진격을 해가지고 가볍게 완전 전사들이 이제 며칠 먹을 것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호남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호남에서 군량비를 뺏어서 한양으로 가는 병사들한테 군량미를 주기로 계획을 짠 거야. 일본 왜군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얘네들이 여기를 치는 거야. 여기를 쳐서 이렇게 합류하기로 했는데 그걸 막아낸 게 이순신과 여수 군민들이었어. 징비록이 그 내용이야? 내가 못 봐가지고. 수륙 병진 계획을 세워서 수군이 호남 지방에 그 쌀을 뽑아서 그 쌀을 뺏어서 그 일본 왜군에게 주기로 한 거야. 그런데 그걸 막아낸 게 이순신과 여수 순천 지역의 농민들이었어요. 여수 순천 지역의 농민들. 그 다음에 이 여수 순천 지역의 농민들은 사실 싸움을 못 해봤잖아. 그래서 그때 이 흥국사의 스님들이 의승수군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 그래서 승병들이 대대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승병과 승병과 의병으로 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이순신 장군이 지켜냄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일본의 승리로 안 끝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막 영웅적으로 싸운 것처럼 만드는 건 일본 놈들이 일부러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순신의 역사를 지웠잖아. 여수 순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임진왜란을 막아낸 주역인 줄 몰라. 왜냐하면 그 통영에다가 이순신 그 뭐라 하나 기념관 같은 거 지어놓고 여기가 임진왜란을 막아낸 곳이라고 거기 관광자원으로 다 팔아먹어. 그거 박정희 때 그렇게 만든 거야. 박정희 때 통영이 박정희 때 통영이 임진왜란을 막아낸 진지라고 구라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럼 왜 통영으로 했냐 하면 이순신 때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막아낸 건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수군절도사의 그 본부를 통영으로 옮겼어. 옮긴 거야, 조선 후기에. 그래서 통영에 남아있었지만 그들이 임진왜란을 막아낸 건 아니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박정희가 마치 통영에서 임진왜란을 막아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재들을 그 박정희 때 막 복원을 해. 그러면서 역사를 은근히 막 왜곡을 많이 했어. 그 중에 하나가 통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조선의 왜군 침략을 막아낸 건 여수 순천 군민들이에요. 자, 여수 순천 군민들인데 몰랐다 손. 여수 순천 군민들인데 실제로 당신들이 임진왜란을 막아낸 주역인지 몰랐다 손. 왜? 그 역사를 박정희 때 지운 거야. 여수 순천 지역은 이순신과 무관한 것처럼 나도 실제로 통영에서 막아낸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여수에 강의하러 가려고 여수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야. 어머, 이런 역사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났던 면은 승병을 끌어들이고, 승병을 지원군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농민군들을 이용해서 그 군량미를 비축한 거, 그게 전쟁의 승기를 가른 거야. 원래 여기 부산 동래 지방이 경상도가 완전 일본 놈들한테 초토화된다고 임진왜란 초기에 다 죽고 초토화되고 진주에서 막 마지막으로 저항하다가 죽으면서 완전히 경상도가 뚫리는 거야.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 그냥 뚫려 있는데 그걸 막아낸 게 이순신과 호남 사람들이야. 호남이 역사를 바꾼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지. 아까 누가 질문했지? 호남이 언제 역사 바꿨냐고? 걔가 이거 질문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그죠? 그놈이 아까 호남이 언제 역사를 바꿨냐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다행히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호남 사람들한테는 옛날부터 뭐가 있냐면 그 반역의 기질이 있었어. 왜 그랬냐? 호남에서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밀란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호남의 지주들, 호남의 양반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수탈을 했어. 거기다 호남은 논이 많고 밭이 적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재산, 돈의 가치는 쌀에 있었고 밭작물은 주로 식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호남 지역에 논농사만 강요하고 밭농사를 못 짓게 했어. 근데 실제로 쌀을 소작농이나 농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일은 뒤지게 하고 계속 수탈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100년에 한 번은 꼭 나와. 밀란이 일어나. 정기적으로 밀란이 일어나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갖고 밀란의 지역이 호남인 이유가 그게 뭐 때문이었냐. 너무나 수탈이 심해서. 이 호남 지역에 그래서요. 호남에 무슨 오래된 가문 좋은 거 아니야. 호남에서 역사가 오래된 가문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지주하면서 오랫동안 그 수탈을 했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호남 사람들에게는 반란의 근성이 있지. 그러니까 근데 봐봐. 아무 때나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는 참는데 어떤 막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반란군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 호남은 밀란이 많았던 지역.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저항 정신이 강해. 끝까지 싸우는. 그러니까는 80년 광주 항쟁 때 사실은 그게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마산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으키기로 했던 시위였어요. 그런데 서울, 대전, 부산, 마산, 대구는 경찰에서 협박을 하니까 경찰에서 그 학생 대표들한테 발포하겠다고 협박을 해. 그래갖고 얘네들이 두려워가지고 뒤돌아섰어. 그래서 나머지 5개 도시는 그냥 포기를 했고 광주만 끝까지 간 거야. 그래서 광주 항쟁이 벌어져요. 광주가 무서운 동네야. 또 이 청일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동학농민운동이잖아. 그 동학농민운동의 그 발상지가 호남이었어요. 예. 동학농민운동의 그러니까는 발상지라기보다 발상지는 경상도였어. 발상지는 경상도였는데 대대적인 동학농민군으로 결합한 건 호남이었어. 누구지? 전봉준의 고향이 호남이 아니야. 전봉준의 고향이 호남이 아니라 대구인가 그래. 예. 네. 제가 지금 업무 중입니다. 예. 예. 전라도 전봉준은 고부고, 최재우가 대구? 대구 사람이 누구야? 최재우였어? 전봉준이었어? 고부 밀란이 계기가 됐는데, 이 동학의 발상지가 호남이 아니야. 최재우. 동학의 발상지가 호남이 아니라 영남이었어. 영남에서 맨 처음에 발상을 했는데 일찍이 그냥 파묻혔다가 이게 호남에 가서 성장한 게 동학이야. 그게 최재우. 대구도 아니고 경주야? 미안해요. 자, 확실히 경주 맞아? 대구 같은데? 대구에서 본 것 같은데, 최재우? 경주 맞아? 수상한데, 내가 대구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해요? 알았어요. 경주에서 이 동학의 시조가, 동학을 처음 만든 최재우가 경주 출신인데,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역사를 바꾼 건 전봉준 때야. 전봉준이 역사를 바꿨는데 전봉준은 이 호남에서 주로 활동을 한 거고, 왜 그랬냐면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동학이 급성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동학이 발생했던 건,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 경상도 지방 있잖아요. 경상도 지방은 일찍이 뭐의 중심지였냐면 민족주의의 중심지였어. 그러니까 경상도는 보수운동을 되게 많이 한 데야. 이게 왜 그랬냐면 걔 누구니? 걔란다. 죄송해요. 퇴계 이황이 안동의 자리를 잡잖아. 안동의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로 유학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의 중심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 성리학의 중심 사상은요, 굉장히 근검절약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사극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양반들이 옷을 입는데 그거 다 개뻥이야.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양반들이 입고 있는 옷의 문양들이 일본의 기모노 문양이 많아요. 일본의 화려한 일본의 귀족 문화의 그림을 많이 갖다 붙여놨어. 원래 우리나라의 양반들은요, 그런 옷 안 입었어요. 조선의 양반들이 그렇게 색깔 있는 이렇게 도포를 입고 그렇지 않았어.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성리학의 사상이 그랬어요. 성리학 사상에 집은 3칸 이상 짓지 말고, 선비의 집은 3칸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됐고, 그래서 옛날 조선의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을 보면 전부 다 흰바탕에 깜장 목둘레잖아. 그게 조선의 양반들의 일반적인 복색이었어. 색깔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천박하게 천시했어요. 그 조선의 문화는 굉장히 소박함을 중심으로 해. 그래서 조선의 백자에 그림을 안 그린 거야. 청아백자가 잠깐 있지만 조선의 진짜 백자에는 그림이 없어. 왜냐? 소박한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보면 경상도에 가보잖아요. 경상도에 가보면 그 경상도에 제사밥이 있어. 경상도의 제사밥을 한번 먹어보면 깜짝 놀래. 왜? 우리는 이제 이 제사 문화가 유교의 전통이고 우리가 본 제사상은 굉장히 화려하잖아. 굉장히 막 저기 과일도 색깔별로 놓고 생선, 고기, 떡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 제사상에. 그래갖고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화려한 제사상을 차린 줄 아는데 실제로 경상도의 제사상은 보면 딱 5개야. 국, 밥에 3가지 반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신 경상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제사상은 큰 상에 하나 차려서 나중에 제사가 끝나면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근데 경상도는 그렇게 안 해. 한 사람당 한 상씩 차려줘. 한 사람당 한 상씩 5개를 딱 차리는 거야. 그래갖고 조그만 개다리 소반에 밥, 국, 반찬 3개. 그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걸 입는 거야. 먹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 내가 이걸 경상도에 가서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퇴계 이황이 후배들한테 가르친 거야. 우리가 제사의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의식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너무나 이렇게 제사 음식을 화려하게 차리면 일반 백성들은 못 따라한다. 그러면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버리겠다고 할 테니 서민들도 부담 없이 차릴 수 있는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경상도 제사상은 굉장히 단촐해. 그게 뭐야? 제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민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제사 문화를 정착시킨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경상도는 물산이 워낙 귀했어요. 논밭이 많지 않고 논이 많지 않고 경상도가 주로 산악지대였어. 그래가지고 경상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경북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야? 안동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가 왜 유명해? 그 고등어를 그 안동까지 갖고 오려면 너무 멀어. 산을 넘고 막 걸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썩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어를 잡자마자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염장을 해서 갖고 온 게 안동 강고등어의 유래야. 안동 강고등어가 최고의 사치였던 거예요. 경북에서 최고의 사치 음식이 강고등어. 그 다음에 찜닭. 2개가 그 유명한 음식이었고 나머지는 유명한 음식이 없어. 그리고 경상도는 원래 음식 문화가 발달 안 했어. 경상도는 음식 문화가 발달 안 했어. 왜? 물산이 작아서. 물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을 안 시킨 거예요. 대신에 소박하고 단아하게 지킨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의 선비들은 집도 크게 안 짓고 그 호화사치도 안 해. 오로지 정신문화야. 그래서 언제나 그 투서는 경상도에서 온 거야. 조선의 임금을 괴롭힌 모든 투서는 다 경상도에서 왔어. 왜 그랬냐 하면 오로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사치를 할 수 있는 게 정신적 사치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드립다 그 왕만 감시하고 임금한테 투서 보내는 게 경상도에서 주로 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안동 김씨, 안동 권씨인가? 안동 권씨인가가 세도 가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동 권씨는 안동 사람이 아니야. 안동 권씨는 안동 김씨가 안동 권씨인가가 있는데 그게 안동 사람이 아니야. 세도 가문에 있는 안동 김씨인가? 세도가를 이루었던 안동 김씨가 진짜 안동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안동 김씨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대. 원래 안동 김씨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만 하는 게 가문의 전통이었대. 그런데 한양에서 자리를 잡은 안동 김씨는 누구냐? 옛날에 그 안동 김씨 가문에서 쫓겨난 축출된 애들. 걔네들이 한양으로 옮겨가서 권력의 무리배에 붙어서 한양에서 자리를 잡은 거래. 그래서 그 안동 김씨가 보는 안동이나 안동에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래. 그리고 안동 김씨들은 권력에 나아가는 것을 수치로 여겨가지고 상소만 올렸지 권력에 나아가진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몰랐잖아. 그래서 이 경상북도의 선비들이 뭘 했냐 하면 그 선비들이 안동에 가봐. 그러면 거기 무슨 그 독립운동하러 간 생가가 많아. 그냥 안동에 가면요
집집마다 여기가 뭐 600년 된 가옥 막 이런 게 있어. 600년, 500년 된 그 전통 가옥이 있어. 근데 이 가옥에 살았던 주인들이 전부 다 뭐하러 갔냐? 독립운동하러 간 거야. 그 독립운동하러, 거기 이 누구가 있는데, 안동에 되게 유명한 집이야. 그 집이, 예, 그 집이 이제, 왜 유명하냐 하면 장손이었대. 이 집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이 집 마당에 보면 거대한 화롯불을 올려놓는 등이 있어. 이시영 선생 집인가? 이시영 생가? 이상용, 이 누군데 이름은 몰라. 찾아봐. 거기 가서 보면 절구통 같이 생겼는데 넓적한 절구통이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횃불을 놓으면 이 집이 너무 넓어갖고 이 가문의 그 대문을 밝히기 위해서 일종의 불을 밝힌 거야. 거대한 그 돌절구 같은 데다가 횃불을 밝히면 저 멀리 수십 리 밖에까지 이 집의 땅이었던 거야. 이회영 선생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넓은 땅이었어. 근데 일본 놈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그 땅을 가로질러서 철도를 놨어. 그 땅을 가로질러서 철도를 놔가지고 철도 옆으로 그 본체를 분리시킨 거야. 굳이 거기 철도가 지나갈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그 농민들이 바라보는 그 굉장히 존경의 상징인 그 집을 철도를 놔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린 거야. 일반 농민들하고. 택배 아저씨인데 늦었어. 근데 하여튼 잘 들어봐. 근데 그 사람이 장손이었어. 장손이었는데 집을 팔아. 집과 땅을 다 팔아요. 집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농민들 자기 밑에 있었던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머슴들이랑 같이 만주로 가. 그래서 저기를 세워.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를 그래서 그 돈으로 세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가 그 집이 이제 그 돈을 다 써. 다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안에서 또 땅을 팔아.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이 장손이 땅을 팔고 가잖아. 그럼 가문에서 그 땅을 도로 사. 그 땅을 도로 사가지고 뭘 하냐면, 왜냐면 이게 가문에 저기 선산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그 땅을 팔면 안 되니까 가문에서 사들여갖고 유지하고 있는데 돈 떨어졌다 이러면 여기서 또 팔아. 또 팔아갖고 돈을 또 보내. 그래가지고 3번인가 집을 팔아갖고 그 독립운동 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1920년대에는 대구가 소위 우리나라 남한의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돼. 그래서 민족대학 설립운동, 민간대학 설립운동도 대구에서 하고 국채보상운동도 대구에서 하고 대구가 민족 독립운동의 본산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본 놈들이 대구를 철저히 짓밟아. 일본 놈들이 대구를 철저히 짓밟고 민족주의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래도 살아남은 뿌리가 박정희 때까지 싸웠어. 박정희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박정희 시절에 대구 지역의 민주화 운동 사람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대구 인혁당 사건으로 죽은 사람 중에 다수가 대구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대구 경북이 대구와 이 경상도 지역이 거기다 4.19 혁명의 발원지가 부마항쟁이야. 부산 마산. 부산 마산에서 그 4.19 혁명의 주역 김주열 학생의 시신 떠오른 거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항쟁의 발언도 부마항쟁인데 그 부마항쟁 때문에 박정희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부산 마산 대구 이 지역이 그렇게 꼴통 동네가 아니었어. 근데 박정희가 그 지역을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을 마비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흥청망청 자기네들에게 충성하면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구 사람들의 정기를 흐린 거예요. 그게 대구의 역사야. 원래 대구가 그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어. 근데 우리 대구 사람들 모르잖아요. 여수 순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임진왜란을 막아낸 주역인지를 모르고 대구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인지 모르고 살아. 왜?
역사를 지운 거예요. 역사를 지워서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야. 지금 그게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어. 광주에서, 예, 광주에서 소위 광주 항쟁의 역사를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의 청소년들은 광주 항쟁을 몰라. 광주 항쟁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도청도 없애버렸잖아. 도청도 헐어버리고 광주 항쟁의 기억을 전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광주 항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광주 일대에 계속 입소문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광주에 비싼 아파트들을 때려 짓는 거야. 그래서 광주의 부자들이 모여 살면서 여론을 형성하게. 그래서 광주의 아이들에게 더 이상 광주 항쟁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역사지. 근데 이전에 대구의 역사가 그렇게 지워졌고 그 이전에 여수 순천의 역사가 그렇게 지워졌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여수 순천의 이순신의 역사를 지우고 대구의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이제 광주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있어요. 역사를 잊는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 말씀이었던가?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그들은 아는 거야. 이 땅을 지배한 친일파들이, 예, 지난 100년 동안 역사를 지배한 친일파들이 우리 조선의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의 발언.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함석헌 선생님의 백성 발언 좀 찾아봐봐.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쟤네들이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 중요한 역사들, 역사적 가치,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지우기 시작한 거야. 지우기 시작을 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작전이야. 제주도 4.3 항쟁, 그쵸. 4.3 항쟁을 잊으니까 제주도도 구구화가 되고 있고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돈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요, 이 땅이 돈이 역사를 지웠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재개발 욕심, 돈이 우리의 역사를 지웠어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너도 나도 양심도 버리고 윤리 도덕도 버리고 오로지 돈 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딴 거 안 하냐, 돈 벌러 가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망치 부인은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그 늙어서도 벽에 똥칠하는 방송하는 게 목적이다. 내 노후 설계가 아프리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에 권력자가 되면 나도 역사적인 진실을 잊고 우리 가난한 서민의 진실, 서민의 현실을 눈 감게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보고 날마다 기억해야, 그래야 살아가지. 나도 잘 살게 되고 나도 막 대우받고 살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가난한 서민들이 막 못 살겠다 가라앉자 할 때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 그래서 나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냥 내 노후를 맞이하는 게 꿈이야. 뭐 잘 나가는 것보다, 뭐 그 방송가에 나가서 잘 나가는 유명인사가 되기보다 언제나 언더그라운드에서 야 이 씹새야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를 날마다 전달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것 같아. 그게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이유예요. 내가 우리의 시청자들보다도 잘 몰라. 시청자들보다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는 그래도 정확히 전달하려고 애써. 내가 아는 건 정확히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요. 이게 망치 부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방송에요, 참 오래된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예, 8년째, 9년째 오래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없었다라면 전 아마 일찍이 그만 접고 튀었겠죠? 예. 사실 이 방송은 저 혼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 별것도 아니고 이
참 그 무식한 동네 아줌마인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2시가 되면 같은 시간에 모여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망치 부인이 어디 도망 못 가고 날마다 여기 와서 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내용, 망치 부인이 그냥 한마디 하면 여기 또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 또 막 보충을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성장해가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저는요 아프리카 방송이 참 좋아요. 난 아프리카 방송이 없었으면 옛날에 죽었을 것 같아. 아마 속 터져서 죽었겠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오면 내 말을 들어주는 시청자들이 있고 아프리카에 오면 같이 공감해주는 시청자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치환 씨가 새로 낸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 앨범 중에 오늘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나 이 여러분들의 후원을 좋아해서 추천해주신 2710분의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더욱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다행이고요. 재수 없었나요? 그러면 꺼져주세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노래예요.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예. 그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제 나이 15살쯤에 가졌습니다. 15살 땐 그 꿈이 제일 쉬워 보였어요. 아, 띠발. 살아보니까 그 꿈이 제일 어려운 꿈이었어요. 크면서 그 꿈을 포기하고 나도 부자가 돼볼까 해서 돈도 벌러 다녀보고, 예, 이런저런 일들, 권력을 잡아볼까 정치연구소에도 가보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좋은 건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진실, 내가 아는 아주 작은 진실이라도 이걸 전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모든 서민이 굶어 죽지 않는 나라, 가난하다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단지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 공부하는데 돈 없어서 예. 자, 그래서 우리 땅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망치부인의 꿈입니다. 처음에 이 꿈을 꿀 때는요,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이 꿈을 꿀 때는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미친년이라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망치부인이랑 같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게 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날마다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이게 지금 30도의 실내에서도 선풍기도 안 틀고 방송할 수 있는 망치부인의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정확하게는 다음 주 금요일 낮 2시 다음 주 금요일 낮 2시는 정확하게 하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모바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요. 예.